자, 오늘 13주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보상, 손실보상론 관점에서 토지보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 기준에 따라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토지보상 평가는 이제 기준 시점에서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따른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이용 방법이 뭔가, 그렇죠? 대상 토지가 놓여 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상황 및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시간적 상황에서 대상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용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상황은 뭐냐?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토지를 특수한 용도에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위 환경에 특별하게 바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자, 온천으로 개발 가능성이 장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다. 이게 온천 같은 거 평가라든지. 실제로 제가 이제 몽골 같은 데 가보니까 이제 거기 온천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와서 뭐 여기 온천 개발을 뭐 전제로 해서 거기도 막 평가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온천 개발해가지고 뭐 쫙 높여가지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뭐 사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든지 그 보면은 그 개발을 전제로 해서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양평에 어떤 그 한강이 쫙 보이는 땅인데 공시지가는 되게 높지 않아요. 한강 수경화나 법률 때문에 허가가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허가가 난다고 하긴 하는데 허가를 낳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한강이 쫙 조망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건설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렇죠? 일종의 조건부 평가죠. 근데 조건부 평가라는 게 이제 우리 법원에서 이제 법원 감정 하는데 법원 감정은 전제로 깔고 이제 할 때는 조건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평가라든 시세 평가 이런 거에서 조건부로 평가를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실무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뭐 특히 이제 담보 평가를 할 때 이런 장래의 동향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장래에 건설될 것을 여기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주관적 가치는 다른 사람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개인적 애착심 또는 감정 가치. 이 대부분의 이제 종중 땅 같은 경우가 주관적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대손손 보존해 왔던 그런 땅인데 왜 이거를 공시지가 임야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당 뭐 3,000원, 5,000원 많은데 이 엄청난 종중 땅의 가치를 사회적, 그죠,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제가 보기에도 뭐 명당이죠, 명당,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관상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는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저께는 어떤 사람 사장님을 뵈니까 자기 눈빛만 봐도 이 사기꾼이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공이죠. 저희도 감정평가사 일이 이제 사람만 빼고 다 평가하는 거죠. 근데 사람만 평가하게 되는, 그죠. 눈빛만 봐도 사기꾼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정당한 보상은 토지 등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재산 가치는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 가능 가격을 얘기한다. 즉 시장 가치에 의해서 산정되고 시장 가치는 매도자에게 매주자에게서 매수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가치를 전제로 해서 하므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특별한 용도는 기준 시점에서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 상황이 아닌 특정한 용도를 의미하며 특별한 용도에 상할 것을 전제로 한 가치도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 이용 계획 등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
이용 계획 등은 토지 소유자가 매입 의도나 장차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계획 등은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 사항에 따라 현황을 잡종지로 평가하면 지장이 없다. 관련 규정 취득하는 토지 2항이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보상평가는 대상 토지 및 소유권 외의 권리마다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개별로 보상평가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1단지로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를 한다. 다만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소유자 등이 달라 이를 필지별로 평가할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이용사항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 별로 구분평가한다. 다만 다른 이용사항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부분이 주된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과 가치가 비슷하거나 면적 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의사항이죠. 취득할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권 외 권리마다 개별로 보상평가하고요. 이 경우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보상평가한 금액에서 소유권 외 권리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1단지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1단지가 이제 제일 실무에서는 이거 1단지를 볼지 아닐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1단지는 뭐냐? 여러 필지의 토지가 1단을 이루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1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상호 불가분이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관행에서도 그 전체가 1단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1단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개별 요인 등을 적용한다는 의미고요. 1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1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1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해서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1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괄평가에서는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의미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요. 판례 중요한 문장이니까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 원칙이죠. 한 필지 개별평가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의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또는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서는요. 70조 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일반적인 이용법의 객관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소유의 관계는 주관적 가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성에 불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이용상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 구분지상권 있어요.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사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상태를 완전한 가격으로 하고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해야 된다. 이때 구분지상 설정이 되지 않는 상태를 완전한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의 용도사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정 대상 토지의 지하 수십 미터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구분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구분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 토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하 공간에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표에 근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 이용의 방식이죠. 이와 같이 토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근접한 공간의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가령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층 빌딩 건축을 위하여 깊은 굴착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 수십 미터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인접 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런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근데 원래 1필지였던 토지가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 설정을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지상 부분에서는 그러한 분할 토지나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 설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 분할 전과 같이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계속 관리 이용되었다면 분할 전에는 1필지였으나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들은 그 필지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가치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농경지 1단지 의미는 뭐냐? 그죠? 농경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땡땡땡 이 편입지를 1단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겠죠. 자, 중토에서 어떻게 재결했냐? 대부분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으로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해서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하면 1단지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의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관계자를 검토한 결과 땡땡땡 편입지 경기 무슨시 무슨면 무슨일 74-2 전 331제곱미터와 같은 78-6 전 331제곱미터는 각 필지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로서 토지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단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1단지로 보고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도 이 세부적인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소유자 등이 달라 개인별 보상 원칙에 따라 이를 필지별로 보상평가할 경우는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유자가 다른 1단지 토지 보상평가 방법. 자, 자동차 운전학원에 관련된 우리 코스,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본건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 공유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단지로 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평한다면 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면 건부지 소유자와 지가가 낮은 후면의 나지 소유자의 동일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바 물리적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단지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구분평가. 이게 전면하고 이면 후면도로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이게 깊이 체감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구분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견해들이 실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단계에 있는 토지 1단지 인정 시기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 신고 시점, 준공 시점 등과 같은 특정 행위 시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대상 토지의 최유효용 관점에서 법정 허용성 이외에 물리적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최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자, 지리의 신여,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1단지 인정 시기.
개발 단계에 있는 일단 이제 시기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거래 잔금 대출을 위한 담보 평가 시 일단지로 감정 평가된 공장 허가지의 일부가 도로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단지로 일괄 평가를 해야 되는지, 만약 일단지로 일괄 평가가 가능하다면 일단지 평가 시점 언제부터 가능하냐? 자,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일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해서 단일한 가격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일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 있는 낮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허가, 즉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 변경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까지 제출하였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 일단지로 공장의 설립, 건축허가, 착공 신고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 여부와, 만약 일괄을 평가한다면 어느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착공 신고부터 일단지로 평가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여지가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렇죠? 상기 대법원 판례와 국토유권 해석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개발행위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 시점 완료 시점 등과 같은 특정 행위 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후에 행질 변경 행위 등을 통해 하나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는 시점부터 일단지로 일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사항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개발행위 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착공 신고 완료 시점 등과 같은 특정 행위 시점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대상 토지의 최유용 관점에서 법정 허용성 이외에 물리적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최대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주위 환경이나 토지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래 일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일단지로 감정평가했을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건 좀 실무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일단지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미군기지, 그 평택 미군기지 진입로에 따른 국토관리청 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공장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매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이미 그 뭐 토목공사는 더 거의 다 됐었어요. 이제 경매로 됐었는데 이제 그 산에 있다 보니까 도면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경매로 되다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경매가 진행된 거죠. 근데 그걸 낙찰 받으신 분이 그 도면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인허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협의보상 단계에 있는데, 우리 협의보상 평가에서 보상평가는 하나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솔로몬 선택 중에서 왜 그 이제 아이의 진짜 부모가 애를 반을 갈라주겠다 그러니까 걔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애를 살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부모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 선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이제 그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야로 이제 사업 시행자는 임야로 그냥 하면은 보상금이 적게 나가니까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임야로 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상평가 제가 봐도 토목공사도 이제 완료돼 있고 그냥 건축물만 올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 임야 지목이 이제 임야예요. 용도 변경은 안 돼 있는데 형질 변경 안 돼 있는데 용도 변경은 됐죠. 형질 변경 안 된 거죠. 형질 변경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현황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준 시점도 봤을 때도 일단 사업 인정 공시 전에 이미 다 용도를 바꿔서 택지로 일종의 이제 공장 부지 택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걸 임야로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는 시도자 추천 평가사였는데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소유자 추천을 이제 막 했더니 막 그냥 뭐 임야로 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 임야로 하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정도로 했고 이게 뭐 지하에 그 매설된 거는 우리 설계도면에 볼 수가 없어서 했지만 이게 뭐 물 빠지는 거라든지 여기가 그 택지를 닦아놓은 것들이 이게 뭐 저 장마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하에다가 이 관을 매설해 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끔 그 해당 부지 상당한 규모의 땅이었는데 잘 되게끔 설계가 이미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제대로 관로 같은 경우에 안 돼 있었으면은 이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주 뭐 다 이렇게 망가졌을 건데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장마가 한참 많이 쳤는데도. 그래서 야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는 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그 공장 부지로서의 어떤 그 부지로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완성이 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도 그냥 피수용자 매일같이 문자하고 메일하고 뭐 너무 억울하다 뭐 도면부터 해가지고 다 구해가지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에는 하나의 보상액만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임야인 경우를 해달라고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임야인 경우로 하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비고란에 2개의 평가를 더 하자. 왜냐면 개발 중인 경우, 개발 완료된 경우 이런 걸 상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얼마의 보상 금액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법률적 판단은 재판부에 이제 맡길 수 있도록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뭐 다른 판결사를 다 반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상평가를 현장에서 나가는 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 관점인 것이지 사업 시행자가 무조건 원활하게 공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임야로 해달라고 임야로 해주고 조소가 임야로 돼 있다서 그냥 무조건 임야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토지보상법이 현황평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국은 담당 평가사가 지는 거지 조소가 토지 조소가 임야로 돼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임야로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이제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쫄려가지고 그래서 토지보상 평가 그 규정에 보면 보상평가 규정에 보면 하나의 보상 평가에만 도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시행자가 임야로 요청을 했고 조소에도 임야에 있으니까 임야로 한 경우는 일단 내가서 이제 보상금이 지급돼야 되니까 일단 하고 나중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증서를 통해서 그거를 피수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협의보상평가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보상평가에서의 적시를 해줘야지 이분이 나중에 권리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시행자도 설득을 했죠. 일단 임야로 주는데 이게 그 공장으로 건설 중인 경우에 판단, 그다음에 공장으로서의 부지 조성이 완성된 경우에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3개의 가격을 냈어요. 그래서 일단 임야로 해서 임야로 보상액은 나갔는데 최초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게 법률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향후 수용재결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판부에 법원에서 만약에 보증소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이제 그런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제 비고란에 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흘렀나요? 몇 년이 흘렀는데 메일이 왔더라고. 메일이 저 연락이 왔나? 아무튼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와서 그 소유자분이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임야로 해서 보상을 받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통해서 이제 보증소까지 갖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몇 년 후에까지 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게 이미 이제 그 공장 부지에 대한 설계 도면이라든지 관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깔려 있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원시 취득을 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 공장 부지는 이미 공장으로서의 어떤 원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장마가 져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만큼 어떤 그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여서 보통 임야에다가 공장 부지 조성하고 그러면 홍수나 그러면 싹 다 뭐 무너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거는 거의 그 관로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밑에다가 그
지하에다가 이제 매설을 한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뭐 그 장마가 크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원형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공장 부지가 그대로 원형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바로 해서 이제 설계도면이나 관련 것들 다 준비해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 부지 조성된 토지로 해서 보상을 받았다. 몇 년 후에 이제 듣게 된 소식이었는데 그때 그 협의 보상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고란의 그런 의견들을 잘 적시를 해주셔서 나중에 보증소를 할 때 큰 도움이 됐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문가적인 판단이 향후에 이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천편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악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이런 사람들 있죠. 골프채를 잡은 손으로 가지고 농사를 졌다, 막 우긴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자 서류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서류는 되게 완벽해요. 보면은 변호사 받은 서류를 보면은 거의 완벽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접은 이제 시골 출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농업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그 엑셀 자료로다가 해가지고 제시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약간 주먹구식이고 뭐 장복반에서 무슨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뭐 통장 사본 이런 걸로 해서 주로 이제 실질 소득을 입증하고 막 그러는데 엑셀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한 것들은 대부분 사자가 많아요. 사자가. 근데 그런 경우는 또 계좌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로 입금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또 없어요. 그렇죠? 장부만 있지. 그래서 사자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사람이요 너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진입을 못하면 그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하고 살아야지.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고 좋은 돈을 많이 벌고 떼돈 버는 일이면 본인이 해서 본인 가족들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야지. 왜 이게 나한테 기회가 왔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떼돈 버는 거 막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기 이게 이제 보상이라든지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사기 이제 소송 평가를 하다 보면 사기에 관련된 사건에 많이 연루돼 가지고 하는 이제 걸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할수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지 이게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어떤 그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구분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부터 이용사항별 또 용도지역별 등별로 용도지역 등별로 구분된 면적을 제출받아야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용사항별 또는 용도지역 등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된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른 이용사항 또는 용도지역 등의 단가를 감정평가서에 따로 기재를 하도록 하고요. 골프 코스, 건부지, 주차장 이게 이제 골프장에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도로, 조종지, 조경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는 골프장 용지와 같이 복합적 용도로 구성되는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는 대상 토지의 유사한 이용과 실진하는 비교 표준지 골프장 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편입 부분의 유치 형상, 개발 정도, 전체 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보상평가한다. 그 다음에 국토기금위원회 법률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의 토지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각 부분의 전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별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으로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분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뭐 용도지구 저구역에 대해서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는 내부적으로는 상호 명의 신탁 관계에 있다 하여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각
공유 지분권자의 실제 점유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반 공유 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보상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 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 원칙은요. 감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수용 대상 토지를 평가하며 있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야 하므로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유함으로써 각자 특정 부분에 관한 공유지분 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되시면 되겠고요. 개인별 보상 원칙. 손실보상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개인별로 해야 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구분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나지상장평가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평가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서 나지상장평가를 하죠.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어 그 건축물 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한다. 그래서 공사가 협의 취득을 위한 보상을 산정하면서 감정평가 협회 그 토지보상 지침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고압 송전선로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감정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협의 매수 금액을 선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 협의 매수 금액의 산정은 위 약정에서 정한 고의, 과실 내지 착오 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 너거부원 원심 판결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이 없는 나지상장 평가는 토지의 최유형이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제한 구역 안에 토지 등과 같이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시 오히려 증가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주비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나 상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무적으로 용마루권이라고 그러죠. 용마루권. 이 하남 지역에 막 그 용마루권까지 해달라 뭐 이런 있었는데 이게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건축물을 지어놓고 용마루권을 달라, 그쵸? 이제 이축권이죠, 이축권.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축권, 실무적으로는 용마루권이라고 그러는데 달라 막 그러는데 이게 위법한 이제 사업 시행자인 당시에 이렇게 하남시하고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봤었는데 이 주비 지정에 있는 그 건축물 등이 이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용마루권이라든지 이런 거 이축권에 대해서는 보상평가를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가 사실은 손실보상에서 제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용도지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용도지역에 관련된 걸 어떻게 볼 것인지, 그죠? 그다음에 이게 직접 시행으로 가해진 그 제한이 것인지, 당해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는데 일반적 계획 제한이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사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상정한다. 그렇죠? 이건 개별적 제한이고. 공법상 제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 제한과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제한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일반적 계획 제한의 구체적 예는 우리 용도지역의 지정 뭐 이런 것들죠.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자연보호구역 지정. 최근에 그 서울시의 인몰제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역인데요. 이게 이게 자연공원법에 의한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 이게 상당히 그 일몰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시라든지 지자체에서 이거를 그 일반적 계획 제한인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게 돼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일반적 계획자로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하니까 보상 금액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유자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죠. 개별적 제한, 계획 제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도시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든지 사업이전고시로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 계획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한다. 그렇죠? 뭐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연공원법에 지정된 자연공원의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12조 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원사업 실시 계획의 결정고시 등에 따른 제한은 그 급수를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의 성격에서 이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 하락이나 지가 상승 중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국립공원 지역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 나온 판례 보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구역 지정 및 공원용도지역 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원칙적으로 공익토지보상법 2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일반적 제한에 해당한다. 그렇죠? 요게 이제 올해 년도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일반적 제한이죠. 자연공원의 지정은 일반적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조금 요새 뭐 자연공원법의 일몰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토지보상법 60 한번 볼까요? 토지보상법 28조 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할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1항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 지구 등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에 대해 보상을 산정할 때는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가로 쭉 해서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 수준으로서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직접적인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해야 하고 도로, 공원 등의 특정 도시기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따르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야 된다. 자연공원법은 고양공의 지정,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의 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되면 그 공원구에서 건축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광물의 채굴,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야생동물 잡거나 가축을 잡아두는 먹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동물을 시추하는 행위들을 제한함으로써 공원구역을 보존 관리하는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지정 후 공원용도 지구 계획과 공원시설이 포함된 공원시설 결정고시해야 하고 이 공원계획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공원보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공원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을 설치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연공원 지정이나 공원용도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공원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한 다음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해야 하고 그 공원사업에 포함된 토지와 정점을 수용해야 된다. 이와 같이 자연공원법 입법 목적 관련 내용과 체계를 정업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공원 용도지역 지구 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시설 설치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별도의 공원시설
계획에 의해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공원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 본물에 정한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 대상 토지 보상 평가 고려대에서 배제할 당해 공공사업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를 위한 공포상 제한의 범위는 자, 공포사 제한 받는 토지에 받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에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포사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할 것이다. 좀 잘 파악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화지, 절탑부지의 사용료를 선정할 때 공법상 제한 없는 근린 공원이죠. 없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관련돼서는 239페이지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보상에 관련된 여러 매뉴얼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법상 제한 관련된 토지에 있어서 우리가 공법 용도 공원구역에 관련된 거, 그렇죠? 공원구역에 관련된 거는 이게 그 자연공원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 계획자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몰제에 걸려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연구역을 계속해서 이걸로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일반적 계획자원으로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몰제가 걸려 있으면은 이제 이걸 풀려고 하면 일몰제가 이제 지정됐다 하면은 이걸 이제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가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적 계획 자원으로서 이제 제한받는 상태대로 이제 보상평가에서 이제 보상 금액을 뭐 이렇게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국고 사정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그 판례들이 그렇게 쭉 유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